어떤 아이는 막 머리를 써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근데 화장실 가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는 생리현상이잖아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너 죽어도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져. 화장실 갔다 오자. 갔다 와서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아이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화장실 후루룩 들어갔어요.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화장실이 창문이 위에 작은 게 있고요. 안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열고 이러지 않고 볼 끝나면 나와 기다릴게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막 죽어도 안 나갈 거예요. 막 소리 질러요. 대답 안 하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처음에 끝나면 나오라고 말했으니까 계속 대답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이 거기 있어요 하고 그래도 대답 안 했어요. 그래도 좀 있다가 문을 딸깍 열어요. 제가 문 딱 잡고 선생님은 너를 믿었는데 너 나한테 사기를 치니?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다시 들어가. 우리 하던 거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붙들고 다시 들어가서 정말로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보통 40분 50분에 한 회기가 끝나지만 1시간 2시간 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단단하게 버텨요. 그러면 아이가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구나를 서서히 깨달아요. 뭐 크게 제가 소리치지도 않았고 무섭게 하지도 않았고 아이의 입장이라기보다요. 아이의 나이가 이제 발달 심리적인 성장 시기별 특징이 있어요. 심리적인 특징이. 그래서 아이 키워보다 보면은 빠르면 18에서 24개월부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싫어. 아니야. 주구장창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누구나 그게 다 발현이 돼요. 성장 시기의 특징이죠. 5, 6, 7세가 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나 이거 잘했지. 내가 한 거 완전 멋있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해서 맨날 자기가 잘했지를 막 물어봐요. 그 시기에는 그걸 또 많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은 정신 없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이런 식의 성장 시기별 발달 특징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그래서 24개월에 싫어! 아니야! 이거 외치는 게 드디어 육아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요때 이게 발현이 안 되는 게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건 요때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고 그렇지 아니라고 해야지. 아이고 잘 자란다. 아이고 귀여워라. 자 근데 잠깐 요거는 멈춰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싫어! 기다려줄게. 꼭 하는 거야. 하고 기다리면 돼요. 다만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몸을 버둥거리거나 문쟁동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 하고 팔을 살 잡으면 돼. 살 잡아서 그건 안 돼. 아파 놔. 안 아픈데 너가 안 한다고 하면 놓아줄게 하고 아프게 하거나 꽉 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발버둥이 좀 심한 아이들은 통제할 때 상황 대처 훈육으로 제가 백허그를 권하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막 표정이 막 정말 못된 표정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 미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도 사람인지라 열받으세요. 열받으면 나도 모르게 애를 세게 쥐고요. 막 표독스러운 막 레이저 막 쏘고 표독스러운 표정인데 그게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가 돼요. 또 부모님은 애를 그렇게 잡고 나면 그날 밤에 잠 못 주무시잖아요. 마음 아파서. 그래서 아이를 몸을 멈추게 해야 될 때는요. 백허그로 딱 잡고 발버둥 치면 의자에 앉아서 또 왼쪽 다리를 우리가 오른쪽 무릎에 올리면 발도 통제가 돼요. 몸이 통제가 되거든요. 아이가 진정이 될 때까지 안 아프게 잡아도 돼요. 그냥 딱 통제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고집이 센 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올해 6살 아들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고 다른 아이가 있으면 절대로 안 울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엄마인 제 말은 좀 듣는데 말도 너무 잘해서 좀 더 크면 큰일이겠다 걱정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이가 아빠가 말하면 장난으로 넘겨버리고 엄마 말고는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이렇게 자존심이 센 아들을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자, 이제 자존심이 세다고 하셨잖아요. 자존심은 남의 평가에 예민한 거고 진정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우리가 키워가야겠죠. 딱 이 질문에도 보면은 아이가 왜 고집을 부릴까? 다른 아이가 있을 때는 왜 어떻게 절대 안 울 수가 있을까? 집에서는 울고불고 난리인 아이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외칠까? 분명히 자기 잘못도 있는데 이런 거에다 좀 물음표를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어요. 물음표를 먼저 붙이고 나서 자존심 센 아이는요 절대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실수를 인정하게 하려면 이 아이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 아이는 뭔가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느낌인 거예요.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나 안 잘못했다고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나를 지키는 듯한 잘못된 신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놓아버려도 나는 이미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진정한 자존감이 그 자리에 채워져야 돼요. 아이의 자존감을 채우려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점이 참 많고 그 다음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 중에서도 잘한 일이 참 많아 라는 걸 먼저 누군가 들려줘야 돼요. 왜? 아이들은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아이의 인생이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넌 이런 게 참 좋은 점을 많이 갖고 태어났네 하고 칭찬하거나 너 오늘 되게 노력했어. 이런 점을 노력한 거 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엉뚱한 고집이나 자존심 부리는 행동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이 아이 되게 신통해요. 다른 아이가 있으면 절대 안 울잖아요. 어쩜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독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감정 조절력을 보인 거예요. 막 울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서 울음이 터지는 정도의 지경인데 안 울어요. 그럼 감정 조절을 잘했다라고. 너 아까 친구들 앞에서 안 울려고 정말 애썼지. 너 진짜 감정 조절 잘한다. 부터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 고집 세잖아요. 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이 성격의 나쁜 면을 보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건 자기가 말하는 거를 지키려는 힘, 즉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줏대 있고 자기 주관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해요.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자기 주장 잘하는 아이를 고집이라고 표현하냐면요. 근거가 부족해서. 주장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누구나 다 설득이 될 텐데 아직 그 이유, 근거를 말할 능력은 아직 별로 없잖아요. 몰라 나 장난감 사줘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난 샀어. 이번 주엔 사주는 주간이 아니야. 그럼 지난주에도 샀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막 싸움이 되잖아요. 잠깐만 너 우리 지난주에 산 거 알지? 일주일에 하나만 우리 사기로 했잖아. 근데 지난주에 샀는데 오늘 또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어. 이유를 말해줄래? 오늘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좀 말해. 그러면 이제 막 말해요. 지난주에 샀던 게 최신인 줄 알았는데 최고 신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애들이 다 친구가 가진 것만 좋다고 하고 내 거는 별로 아니라고 해갖고 나 너무 속상해서 새 거가 필요해. 그럼 이해되지 않으세요? 장난감을 산 목적이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해는 됐어. 근데 원칙 지키기. 그렇다고 원칙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번 주 안 사주기로 한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가야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육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그중에 하나씩 좀 끌어다가 쓰세요. 접목해서.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새 장난감이 아니라 뭐예요?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내 거가 자랑스럽게 뭔가. 그럼 부모님이 그 아이디어만 보태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줄 수는 없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약속이라 어길 수는 없는데 이걸 좀 더 멋있게 변신시켜서 친구들이 되게 멋있다고 뭔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는 아이디어를 보태줄 수가 있어. 네가 마음 진정하고 결정해. 엄마가 방법 아니까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엄마 도와주세요. 말해. 하고서 이제 진정할 시간을 기다려보세요. 찡찡거릴 거야. 원래 사달라고 사주면 되잖아. 다음 주에 안 사면 되잖아. 온갖 협상을 다 제기를 하죠.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단단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앞으로 해야 될 육아 원칙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정말 위기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꼭 지키시는데 그 대신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좀 알아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다양한 문제 해결력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자기 성취를 되게 많이 해갈 아이의 이 예쁜 멋진 씨앗을 막 이렇게 문제다 이러지 마시고 아이의 강점 넌 참 자기 주장을 잘해. 넌 진짜 감정 조절 잘한다.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너도 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 솔직히 말해줄래? 하면 그때는 말을 해요. 또 말을 잘하는 아이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면은 자기 성찰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중간중간 칭찬 많이 합니다, 저는. 넌 어쩜 이렇게 설명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를 잘하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네. 혹은 넌 뭔가를 설명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 내 머릿속에 1, 2, 3이 순서가 다 떠올라. 조금 부실해도 계속 그렇게 말해줘 보세요. 그럼 점점점 잘하게 됩니다. 저는 또 아빠 말은 장난으로 넘겨버린다는 게 아빠는 좀 틈을 많이 보여주신 걸까 싶더라고요. 그쵸. 아빠가 조금 부드럽게만 하시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부드러움은 따뜻함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따뜻함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아빠는 단단함이 부족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아빠한테서 바라는 건요. 재밌게 잘 놀아주는 아빠 플러스 단단하게 나를 지켜주는 아빠예요. 흐지부지 돼갖고 아빠가 엄마보다 힘이 이렇게 약해 보여. 이거는 부모 상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이가 너무 아빠를 만만하게 보면은 아니야 아빠도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 해서 다만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이 범주와 아빠가 안 된다는 범주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아빠는 요만큼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받아준 거야. 하지만 요거는 절대 안 돼. 아빠가 가끔씩 단단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너무 좋은 아빠가 되시겠죠.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6살 아이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잘 먹는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스스로 먹지 않고 먹여주길 원해서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았는데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혼내기 전에요. 어린이집에서 혼자서 잘 먹는 걸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우선은 어린이집은 이제 사진을 계속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식사 때 사진은 별로 안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선생님한테 설명 듣잖아요. 너가 어린이집에서 혼자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다며? 너무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가끔씩 해줘보세요. 칭찬받은 행동은 저절로 더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집에서는 계속 아이가 먹여달라 그러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나 관계 패턴이라는 게 생기는데 집에서는 내가 안 먹는다고 냅두면은 엄마가 또 와서 못 기다리고 먹여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어머님이 이미 잘 먹을 줄 아는 아이니까 혼자 먹을 줄 아니까 집에서도 그걸 해봐야겠다 싶으시면 시작점은 필요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집에서도 혼자 먹어야 된대. 이제부터는 왜? 이미 잘하니까. 해가 바뀔 때 되게 좋아요. 5살에서 6살이잖아. 6살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7살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동생에서 언니가 됐잖아. 동생에서 형이 됐잖아. 5살 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로 딱 기준점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 전환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되게 수줍음이 많고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서 친구들한테 안녕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친구 엄마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한 2달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너 지금 5살이지? 6살 되면은 친구 엄마한테도 인사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네. 왜냐면 지금은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지 알거든요. 와, 훌륭하다. 6살 되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6살 되면 인사할 거예요 하고 그 어머니한테 대신 말해주고 강화를 시켜요. 주입을 시키는 거죠. 기억을. 그래서 정말 6살 되니까 인사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 아이들 키우는 건 너무 재밌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훌쩍 넘어왔는데요. 17살, 15살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소한으로 잔소리를 하고 가능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단호하고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유아기, 초등시기,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사실은 그 이전의 부모님의 역할과 부모님 대화법과 사춘기가 오고 나서의 완전히 달라지셔야 돼요. 새로운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사춘기는 잔소리 하면 애들이 더 어긋난다더라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인데 아니에요. 잔소리는 제로가 돼야 돼요. 왜냐면 잔소리가 시작만 되면요. 아이들이 전두엽을 멈춰버려요. 감정만 벌겋게 달아올라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뭐 나쁜 아이라 혹은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발달 시기의 특징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분 잔소리만 녹음한 걸 들려줬더니 애가 전두엽은 아무 반응 없고 여기만 벌겋게 달아오더라. 이런 뇌과학 실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이 사춘기 증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세요. 이 시기에는 부모의 간섭이나 잔소리로부터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독립되고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올라간다. 근데 유혹이나 충동에는 되게 약해지는 취약점이 생긴다. 그리고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부모님한테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자기를 방어한다. 그래서 무례한 태도의 부모님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퉁명스럽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태도들에 다 마음이 상하시는데 아이들이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할 땐 사실은 세상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친구들에게 그러면 왕따 당하고 선생님한테 그랬다가 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죠. 어쩌면 가장 만만한 엄마한테 그럴 확률이 제일 높지만 이게 사춘기 특징이구나라는 이해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춘기 때 더 필요한 거는요. 잔소리 멈추고 나면 이제 뭘 할까의 문제가 남아요. 근데 부모님은 빨리 행동을 바꿔주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이거는 좀 나중이에요.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멈추면 정말 일주일만 멈추라고 해도 부모님이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시거든요. 일주일 잔소리 멈추기가 힘이 드신데 일주일을 정말 멈출 수 있다면 당장 드는 의문은 잔소리를 멈췄더니 할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러세요. 그럼 잔소리 멈춘 상태에서 뭘 할 건가의 문제가 남는데 이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잠깐 보고 저녁에 보잖아요. 아이를 볼 때 아이를 웃게 하는 방법. 을 고민하셔야 돼.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가 피식이라도 웃을까? 어떤 대화를 하면은 아이랑 나랑 함께 어릴 때처럼 웃을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 왜냐면 함께 웃는 웃음은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마음도 진정을 시켜줘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그 당면 문제에 대해서 아이도 생각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혹은 아이도 감춰놓고 싶은 문제를 부모님은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후벼 파는 느낌이에요. 아파요, 아이가. 나도 문제인 줄 알아. 모르지 않아.
않아. 근데 부모님은 또 거기다가 잔소리를 하니까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잔소리는 멈추시고, 또 우리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웃기기 힘들잖아요. 웃음을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언제 웃는지를 봤더니 그냥 와 반가워 할 때 웃어요. 특별한 유머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관계 속에서 웃거든요. 학교 갈 때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 엄마 뭐 잘못 먹어서 하고 나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요. 그리고 하교했어요. 하교하면 뭐라고 맞이하세요? 사춘기 부모님들? 왔어? 늦게 밥 먹었어? 그렇죠. 그런 일상 대화는 정말 안 해도 되는 대화 같아요. 조금 더 다정하게, 아이고 피곤해 보이네, 아유 힘들었지, 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간식 준비해놨어, 이 정도 대화하면 조금 더 다가가는 대화겠지. 조금 더 오버하고 싶으시면 보고 싶었잖아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연인들하고 연애할 때 아침에 봐도 저녁에 떠보고 싶잖아요. 그럼 연애하는 대장처럼 좀 대해주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아이가 거실에 와서 엄마나 아빠 옆에 머무는 시간이 1분, 2분, 3분 늘어나. 이게 관계 회복의 신호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훈육은요,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되고요. 관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훈육 대화를 하시면 돼요. 요새 계속 숙제를 미뤄가지고 학원 가기도 싫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너를 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너도 힘들 것 같아서. 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는 모드로 접근하시면 예방훈육도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하고 진짜 대화를 하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왜? 제가 유혹과 충동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충동과 유혹이 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이 많아져요. 친구가 이거 도박해봤냐 하고 무슨 인터넷 게임 같은 걸 딱 대미는데 게임인 줄 알고 했더니 이게 알고 보니 도박 같은 거야. 나 어떡하지? 했을 때 엄마 친구가 이런 거 하는데 돈을 뭐 몇만 원을 달래,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관계 회복하는 이 단계를 먼저 꼭 하시고 나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 혹시 요새 어려운 점 없니? 엄마가 보기에는 너가 이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런 진짜 되게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잘못을 지적하는 말 말고도 어떤 말을 하고 지냈는지 좀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꾸 힘들다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가 운동과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다 하다 보면 다 힘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선은 아이가 공부 힘들어,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힘들다가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는지부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다는 말을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이렇게 오해 해석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 나 힘든데 이만큼 하고 왔으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 아니면 나 오늘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 이런 내면에 뭔가 좀 다른 바람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감정을 토로하는데 엄마는 학원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이랬더니 엄마가 그렇다고 학원을 안 갈 수는 없잖아. 정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런 거 학원이 어떤 점이 힘들어 해서 아이가 힘든 점을 물어봐 주시는 건 중요해요. 아니 안 간다는 건 아니고 누가 안 간대 이렇게 해서 짜증내서 대화가 정말 엉망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다는 말은 감정을 토로하는 말이죠. 많이 힘들었지 하고 감정을 다독여 주세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힘들어 했던 거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힘들지 하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점이 힘들어? 엄마 근데 그 학원은 잘 가르치긴 하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숙제를 다 못하거나 부실하게 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막 베끼고 싶은 유혹도 막 느끼고 숙제 안 한 날은 학원을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겠어요. 나 어떡하죠? 너무 얘기 잘해줬어. 너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너가 보기엔 이 학원이 가르치는 건 좋은데 숙제 양이 지금 문제란 얘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너가 선생님한테 조절을 해달라고 요청할까? 아니면 엄마가 좀 조절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근데 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나만 그러기 좀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없나 보다.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데 엄마가 의논을 해드릴까? 아니면 너가 같이 의논을 해볼래? 그래서 아이의 마음도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좀 초점을 두시는 건 꼭 필요해요. 네, 이건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요즘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 학원에서 너무 과한 숙제를 내서 아이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이걸로 2차, 3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한다, 학원을 안 가려고 한다 이렇게 단순히 오해석하시기보다 진지하게 의논해서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 공부의 양,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힘들다고 하면 그래 힘들어? 하지 마 그럼 이런 식의 훈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막 아니야 그게 할 아니야, 거야 맞아요. 이렇게 되고 힘든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찾아준 그런 대화를 하고 자랐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책에서 훈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아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아이가 그렇게 반응했던 순간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게 훈육의 원칙, 원리는 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상담실에서도 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지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담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이제 이 행동을 직면해서 훈육을 할 단계인지는 이제 다 조절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이 던지는 행동을 이제 제대로 된 훈육을 해야겠다 하면 정말 날 잡아서 해요. 예전 같으면은 애가 던지면 그런 게 속상했어? 뭐가 속상한지 얘기해 줄래? 근데 던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상황 대처 훈육, 행동 수정에 대한 훈육을 할 때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너 알지? 너 잘못했어. 잘못한 거 정식으로 사과해. 근데 잘못한 걸 알아요. 하지만 사과는 하기 싫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훈육이 돼. 너 잘못한 거 아는 것 같아. 사과는 하기 싫지. 근데 이거는 꼭 해야지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날 잡아서 한다라는 게 뒷시간에 상담이 잡혀있으면 훈육 못 하잖아요. 근데 흐지부지 될 거면 시작을 안 해요. 왜냐면 상황 대처 훈육은 성공해야 되거든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상황 대처 훈육은 시간 여유도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날의 마지막 회기에 좀 시작을 하고요. 너가 사과할 때까지 오늘은 끝을 못 내. 그럼 선생님도 집에 가야 되잖아. 괜찮아. 선생님 애들 다 커서 오늘 안 가도 돼. 엄마 기다리잖아. 엄마 기다리는 거 너 마음 쓰는구나. 엄마 힘들면 집에 갔다가 나중에 너 사과하고 나면 오시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이 경계를 좀 더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걸 꼭 정식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막 고집 오기 이렇게 발동한 나 죽어도 안 할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 이게 하기 힘들 거야. 왜 너 제대로 못 배웠어. 사과하는 걸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네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인사하기를 가르치듯이 사과하기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고집만 부리고 사과하기를 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사과하기도 너 지금 인사 잘하잖아. 그것처럼 엄마 아빠가 너 어릴 때부터 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너한테 잘 못 가르쳤나 봐. 그걸 지금 선생님이 너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꼭 하고 갈 거야. 그럼 막 소리 질렀다가 뭐 하나 또 뭐 던지려고 했다가 해서 몸을 발버둥하면 제가 백허그로 아이를 잡아서 진정을 시키고요. 그게 괜찮으면 또 사과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울고불고 하고 어떤 아이는 막 머리를 써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근데 화장실 가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는 생리현상이잖아요.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너 죽어도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져. 화장실 갔다 오자. 갔다 와서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아이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화장실 후룩 들어갔어요.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화장실이 창문이 위에 작은 게 있고요. 안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열고 이러지 않고 볼 끝나면 나와 기다릴게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막 죽어도 안 나갈 거예요. 막 소리 질러요. 대답 안 하고 있었어. 한 말도 안 했어. 처음에 끝나면 나오라고 말했으니까 계속 대답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거기 있어요? 하고 그래도 대답 안 했어요. 그래도 좀 있다가 문을 딸깍 열어요. 제가 문 딱 잡고 선생님은 너를 믿었는데 너 나한테 사기를 치니?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다시 들어가. 우리 하던 거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붙들고 다시 들어가서 정말로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보통 40분, 50분에 한 회기가 끝나지만 1시간, 2시간 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단단하게 버텨요. 그러면 아이가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구나를 서서히 깨달아요. 뭐 크게 제가 소리치지도 않았고 무섭게 하지도 않았고 다만 아이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걸 오늘 나는 너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거야. 그리고 너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과하기도 잘 배웠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르칠 때 조금 뭔가 잘 못 가르치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이 과정을 하니까 아이가 서서히 진정이 되면서 선생님 장난감 던진 거 잘못했습니다를 진심을 담아서 하게 돼요. 그래 이제 고맙다. 너 정말 용기를 내서 사과를 했구나. 너 정말 훌륭하다. 이런 말로 따뜻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집으로 갈 때 진짜 아이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해요. 사실은 아이가 문제 행동하면 내가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 사고를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잡아줬잖아요. 나를 이 안전하게 지켜준 거예요. 심지어 사춘기 사례도 있는데 재혼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남자아이가 엄마랑 새 아빠를 맞이하게 됐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막 문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식탁을 엎기까지 했는데 그때 새 아빠께서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를 정말 백허가듯이 사춘기가 되면 덩치가 크잖아요. 엄마는 못 잡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탁 잡아놓고 니마 마라 이렇게를
붙잡은 거예요. 1, 20분 걸리죠. 막 같이 뒹굴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진정하고 나서 아빠한테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아빠 부르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례도 있어요. 너무 울컥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아빠 너무 훌륭하셨어요. 뭐 잔소리도 안 하시고요. 내가 네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네 마음 알아. 근데 너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너도 힘들 거야 하고 붙잡아주기만 했는데도 아이가 자기가 정말 무슨 사고 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아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돼서 이런 일 벌어지면 힘드세요. 제발 유아와 초등 저학년 정도의 정말 좋은 훈육으로 육아의 방향을 잘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아.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한마디가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소한의 훈육이라는 책을 덮는 순간 부모가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또 지금 훈육 앞에서 지쳐있는 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이는 좋은 훈육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섭지 않게 따뜻하게. 근데 원칙과 경계를 씌운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훈육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훈육 방법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아이의 마음은 따뜻하게 돌보시고 원칙은 단단하게 세우는 이 최소한의 훈육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육아의 새로운 길이 이렇게 열리는 밝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